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처음으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방송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이제 사면이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걸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혹평을 했는가? 그리고 다시 이제 핵 논쟁,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저돌적인 그 군사 행위에 대해서 한국이 뭔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의 다른 발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주애로 알려진 둘째 딸 김정은의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한류가 일본과 한국 관계에 업앤다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디플로맷의 기사,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한국은 부패한 리더들을 사면하는가? 당연히 아주 의심할 여지도 없이 국가가 화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사면을 했었던 모든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코노미스트는 설득력이 없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만큼 크리스마스 선물이 소중했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면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부패 문제, 그리고 또 벌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다 삭감을 해주고 사면을 해주고 해서 1987년 이후에 네 번째 사면한 대통령이 됐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이 내용을 이제 세계적인 것에 비춰서 세계적으로 부패한 대통령들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대체로 재판, 유죄, 사면 과정을 거쳐가면서 유난히 한국에서는 전 대통령의 사면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데 프랑스, 터키, 스위스의 경우는 입법부가 그 정도의 사면을 결정을 하고, 인도네시아도 대법원이 승인을 해줘야 정부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사면을 한다는 얘기. 미국 대통령도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측근, 아주 굉장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사면을 했죠.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6명의 정치범은 없습니다. 그런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사면을 했는데, 몇몇 민주주의 국가만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면권을 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요. 그 뒤에 이제 노태우, 이 두 사람은 뇌물수수, 군사 쿠데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징역형에 처해졌고, 그런데 어쨌든 다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권력남용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한국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사면된 대통령들을 보면은 뇌물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부패. 그런데 한국의 뇌물 문화는 그 뇌물을 만든 독재 정권보다 훨씬 오래 창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의 정치는 피 튀기는 스포츠, 재판에 붙여지고 경찰과 검찰을 정치 라이벌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 전혀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유죄를 받고 사면을 하는데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4명 케이스 전 대통령 사면은 전부 국가 화합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공적인 합의가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사면할 때 얼마나 시위가 심했습니까?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부딪혔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사면할 때도 여론은 분열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53%가 지지를 했지만 39%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들은 국가 화합 이런 문제로 사면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이코노미스트라는 권위 있는 매체에서 세계 사람들이 알도록 한국의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케이스에서 자기 보호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도 조사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권자 달래기다. 예를 들어 자기 보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는 그때는 선거 몇 개월 전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본인은 임기 제한으로 못 나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당선되는데 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계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건강도 당시에 나빴었고 그런 때 이제 이것을 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보호와 마찬가지였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후보는 졌죠. 또 하나는 사면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파워의 그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유죄받고 갇혀있는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사면에 대해서 막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풀한 동맹을 여의도 국회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용산이죠. 집무실에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팀이 윤석열 현 대통령 팀으로 왔고 정책도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더군다나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그 스캔들과 연관된 정치인들도 사면을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이게 모순이라는 지적들도 합니다. 그렇게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시 사면을 해서 그 사면이 보수당을 집결할 수도 있고 또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 서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 초년생이고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역학적인 보수의 힘이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뭔가 좀 여론을 형성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끌려고 했다면 윤석열 현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 초년생이고 기반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기반을 본인 쪽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검찰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뭐 사법의 십자군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이 결정은 오래된 그 한국에서의 상처를 확 열어버렸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들과 그 공모자들이 사면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아주 나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게 랜드 코퍼레이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구기구요. 그 랜드 코퍼레이션의 에릭 모블랜드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나라를 묶는 게 아니라 사면을 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린다. 뭐 사면이라는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네. 그게 이제 모든 대통령들의 사면, 전직 대통령 사면에 이어져 온 국민들의 판단, 여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였고요. 다시 그 핵 논쟁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으니까 노라고 했었다는 것.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이 워싱턴에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역할을 촉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합동훈련 계획, 뭐 전술핵 재배치니 한국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개발해야지 되느니 이런 모든 것에 속한 한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 있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죠. 미국이 방어해 줄 테니까. 구소련이 해체됐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가져가면서 한국은 지금 핵확산 방지 조약 가입 국가니까 그리고 한국도 개발하고 뭘 하고 그곳에 더 적극적으로 가져다 놓으면 주변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어차피 갖고 있는 이 핵 우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평양과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그런데
북한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역사상 가장 많은 뭐 핵무기 테스트 같은 것을 했고, 미사일 테스트, 핵만 딱 실으면 드론 테스트 같은 것.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핵자산을 사용하는 공동훈련 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했죠. 핵훈련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우린 하지 않고 있다. 이게 화요일 백악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그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같은 그 억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 방어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동으로 핵 훈련을 하고 그것을 한국이 관장하고 이런 것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니까. 핵 보유국인 미국이 하고 그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 있는 거지, 한국이 미국 핵을 만지작거려서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입니다. 구소련 무너지기 전까지 1990년대 초까지 한국의 전술 핵을 배치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핵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당이 전술핵을 새로 다시 가지고 와야지 된다, 이 같은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북한의 여러 형태의 도발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예 핵무기를 한국도 개발을 해야지 돼.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못해? 하는 의견에 대한 지지가 늘어난다고. 제가 지금 보도드리고 있는 것은 어느 내용인가요? 월스트리트저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회담을 할 때 그때 분위기 좋았죠. 그때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55% 여론이었다면, 시카고 카운슬, 그 국제 이슈 그쪽에서 한 겁니다. 2022년도에는, 지난해에는 70%가 한국이 핵 개발을 해야지 된다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요즘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많이 돌아가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여론 자체는 지금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있고, 더군다나 뭐 드론 문제, 스파이국은 지금 결론을 못 내린다고 하고, 뭐 국방부 일부에서는 뭐 어쩌면 용산까지 그 접근을 했다, 그런데 사진까지 찍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무슨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그 협정을 한 그것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왜냐하면 북한이 그 같은 협정에 대해서 17번이나 위반을 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뭐 한국 영토 가까이 온다던가, 한국 그 수역, 해역 가까이에 온다던가 하는 것,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막을 수 없다. 이건 명제고, 이 명제를 인식하는 한국 국민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거 지금 뭐 당대표로 나가려는 그 김기현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보수가. 아니면 적어도 뭐 미국이 핵무기로 무장을 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한국의 인근 해역에 영원히 그냥 늘 거기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촉구한다던가, 아니면 또 북대서양 스타일의 어떤 협정 같은 것을 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이 이제 받아서 뭐 훈련을 하고 받아서 어떤 정도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거. 그렇지만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뭐 군 출신으로 뭐 국회의원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위성락 전 대북 특사도 이 윤석열 행정부보다는 지금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강성으로 가고 뭔가를 더 하고 하려고 할 때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싫어하는 일을 한국이 하면은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맨 마지막에
군에 갔다 온 이한솔이라는 대학생의 말을 실었습니다. 본인도 군 복무 이전과 군 복무 이후에 이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군 복무를 끝내고 나니까 한국이 더 나은 준비를 해야지 된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물론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 더 나은 준비라는 게 핵무기도 옵션이다 라는 이 대학생의 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이런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한국이 어떻게 해야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 현재로서는 여론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남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정신이 한국에서 점점 현재로서는 많아진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김주애, 지금 뭐 9살이나 10살 됐다고 하죠. 김정은의 둘째이고 딸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 둘째, 그리고 뭐 셋째도 딸인가요? 해서 자꾸만 이 주애가 저는 근데 사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엄마랑 똑같기도 하고 주애의 생김새가 아빠랑 똑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아무튼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미사일 발사 장면에도 이 어린 딸을 데리고 가고, 아니면 무슨 뭐 무기 과학자들과 같이 아빠가 만나는 장면에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핵시설도 그렇고, 새해 첫날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또 주애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사진을 북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고, 데니스 로드만에 따르면 뭐 9살이나 10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셋째도 딸 맞네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그래서 내일, 오늘이 되겠네요. 한국 날짜로는 일요일. 김정은 위원장이 39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꾸만 주애를 그런 중요한 장소, 무기와 연관된 장소에 데리고 다니는 것은,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기 집권을 하겠다. 넘버 원, 넘버 투, 그런 권력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제 국정원의 발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근데 지금 9살,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39살밖에 안 됐잖아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금방 일어난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날 경우는 9살, 10살짜리가 어떻게 권력을 이양받겠습니까? 그러면 한 적어도 10년 이상 있어서 이 9살, 10살짜리가 20살 이상이 된다고 할 때, 그때는 그 10년, 뭐 9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이어받는 자식이다라고 결론 짓는 게 저는 이상해요. 제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알 수 없는 북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가부장제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 곳에서 오빠가 있는데 여동생을?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그러나 김정은도 막내입니다. 김정은도 막내라는 것. 그런 점은 아무튼 있고요. 그래서 뭐 김정남이 있었고 또 김정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와는 다르죠. 아버지도 미인들과 같이,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막 즐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성들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부터 리설주, 자신의 와이프를 중요한 자리에 함께 가게 하고 뭐 소개하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덜 비밀스럽게 하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이 말에는 공감이 좀 가네요. 태영호 의원이, 뭐 이분이 뭐 북한 출신이니까요. 만약에 주애가 권력을 이양받을 그럴 아이로 점찍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김주애에 대한 우상화가 시작됐을 때일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을 막 우상화할 때 그때와도 같은 거잖아요. 북한이 늘.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유선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대 세습, 만약에 또 이어진다면 4대잖아요. 세습을 당연히 여기는 게, 물론 그 안에는 막 그 분노와 저항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세습을 당연히 여기면서 누가 통치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김정은 때보다 나은 삶을 살려나? 이런 정도만 관심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딸을 중요한 자리에 몇 번 데리고 나오고 사진을 찍어서 공표를 하고 하는 것으로 승계까지 얘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북한이 닫힌 사회, 갇힌 사회이고 북한에 관한 모든 그 정보를 좀 아주 갈구하는가, 북한 밖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마지막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어쩌면 저는 오늘 가장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한류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특히 정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오피니언을 쓴 사람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업앤다운은 있지만 누구냐면은요, 아직 젊은 분이에요. 왕 린빈이라고 싱가포르 나냥 테크놀로지컬 대학교에서 동북아시아 연구하고 특히 이제 대만이나 중국 정치에 좀 능하다고 하고요. 아시아 학과 왕 린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는 한류에 대해서 K-팝, 무슨 K-문화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막 발전을 했는가, 영화가 됐건 드라마,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타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다. 그때 일본과의 문화개방 때부터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은 무슨 국가의 역할, 개인의 역할이지 이렇게 뭐 반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국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2022년도 지난해에 중국, 한국, 일본 3국 회담이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그건 서울과 도쿄가 뭐 징용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그 취임을 했지만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한국 대법원이 뭐 일본 기업의 그 징용에 관한 그 배상 판결 이런 것 때문에요. 정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는 활발하다고 일단 결론을 짓습니다. NHK의 새해 이브 스페셜 프로그램에 한국의 걸그룹들이 쫙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르셀라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르셀라핌. 뭐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을 막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무슨 뭐 초자연적인 존재에 관한 이름, 뭐 치천사 같은 것이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름 짓는 것도 이게 한국만을 위해서 짓는 이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르셀라핌, 또 무슨 그 아이브, 트와이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K-팝 스타들이 출연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 아마 트와이스가 출연을 했는가 봅니다. 한류, 일본에서의 한류는 업앤다운이 있고, 물론 한국에서의 쿨 저팬 문화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본에서는 한류의 3번의 웨이브, 큰 파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피니언을 보면 일본에서의 한류를 조금 쭉 한번 쫙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이 기사가 좋던데요. 일본에서 세 번의 그 한류 웨이브는 처음에는 1965년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정상 외교했고 문화 외교를 했지만 수입과 수출은 문화상품 98년까지 없었다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싹 결정을 하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관계 공동성명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일본 상품 수입 제한했던 것
수입을 막았던 것, 문화상품도 다 이제 그해 풀었다는 거죠. 오픈도어 정책이라고 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아주 활발하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은 문화대국 정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우리 문화 너무 훌륭하다. 일본 개방해서 우리가 이긴다. 지면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화대국 정책, 일본에 이미 존재했었던 문화산업과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문화교류가 붐이 일었는데, 그 문화교류는 위안부 논쟁 때도, 징용 문제 때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 때도, 영토 분쟁 때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그러니까 허니문이 된 거죠. 문화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아래 족적을 남겼다라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한류 첫 번째 웨이브 2003년도에 이제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털을 닦아놨고 겨울 소나타, 겨울 연가였던가요? 겨울 소나타. 다음 해에 배용준 씨가 도쿄를 방문합니다. 욘사마가. 공항에 여자 팬들 많았던 욘사마 현상. 드라마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의 한류 웨이브 1. 2차 웨이브는 2010년 중반에서 2015년까지 K-팝, 보아. 지금은 이제 완전 선배가 대선배가 됐는데 동방신기, 세븐틴, 슈퍼주니어, 카라, 소녀시대 음악이죠. 세 번째 웨이브는 2015년 이후에 또 역시 K-팝 그룹입니다. 이젠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자들이 무척 많았는데 BTS, 뭐 세븐틴 여전하고 트와이스 이렇게 이 과정에서 네 가지의 주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막 지금 이름도 막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탈한국화와 일본화, 문화를 팔려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그쪽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같이, 일본 엔터테인먼트 재벌과 뭐 아벡스 뭐 이런 회사와 같이 제휴를 하면서 일본 그 가수도 영입을 하고, 뭐 중국에 갈 때는 중국 가수 넣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겨울 소나타 드라마에서 가수로 옮겨갔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는요, 일본에서 먼저 데뷔하잖아요. 한국 가수들이 발표를 한국에서 먼저 하기 전에.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돌이 이제는 세계화된 것. 그런 네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한류가 이렇게 강해진 데는 성별, 남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팬덤, 첫 번째 웨이브는 일본의 여성 40대에서 60대 욘사마를 너무 좋아하는, 여기에 이제 전 퍼스트 레이디가 들어가는 거죠. 아베 아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전혀 반대로 그 와이프가 한류 팬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하토야마 미유키, 하토야마 유키오의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아베 신조의 와이프는 친한국 포지션을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어도 웬만큼 하고. 퍼스트 레이디죠. 말하자면 퍼스트 레이디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 공개석상에서도 한국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한류 웨이브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똑같은 시기에 한류 혐오도 있었죠. 2050년부터 아베 신조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은근히 지지되고 암묵적으로 조장되기도 하고, 근데 거의 그렇게 반한류, 한류 혐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였답니다. 민족주의자, 어피니언 리더들이요. 식민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돼서 여자들이 한류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 뭐 일본에서 뭐 만화와 별개로 무슨 뭐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 어떤 뭐 몇 부작 12부작 해서 뭐 성형 수술을 해서 한류 스타가 된 무슨 뭐 일본의 어떤 교포 같은 사람을 풍자하면서 비난하면서 막 욘사마 현상을 지우기를 엄청 했다는 겁니다. 반한국 남자. 그런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의 그런 왜 중년 여성은 한류맘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본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게 남녀 차별과 그 여자가 확 억눌려 있어야지 되는 그런 그 동양적인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 일본의 중년 여성들은 한국 문화 나빠, 뭐 한국 뭐 이래, 이러한 그 남자들, 가부장적인 남자들에게 반대하는 어떤 현상으로서 어떤 자녀를 좀 중도적인 성향으로 이끌어 간다 하면서 이 한국 것도 우리가 당연히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뭐가 나쁜데 그게 좋은 거지. 전통적인 일본 남자들이 무조건 주장해가는 그런 것에 반항하는 뜻으로 남자의 저항하는 뜻으로 한류를 이용을 해서 나도 내 개인 취향이 내 남편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나는 이거를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남녀 평등을 구현한다는 거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한국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싫어하는 한류 문화를 그러면서 아이들을 조금 온건하게 중도적인 성향으로 엄마들이 키웠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조사를 보겠습니다. 2차, 3차 그 한류 웨이브인데요. 그때까지도 젊은 그 여자 팬이 많았지만 1차 웨이브 때보다는 남자 팬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대, 60대 윤사마를 외치던 한류맘들이 미국에도 뭐 사커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엄마 아래서 자라나는 그러면 아이들을 어디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도 한국 노래 들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류 웨이브 1차 때보다 2차, 3차 때는 남자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런데 젊은 한류 팬들은 중년 여성의 그 한류 팬들과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한류라는 단어는 좀 피하고 대신에 우파 이제 이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우파 극우에서 막 반환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걸 우습게 보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을 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한류라는 단어는 피한 채 그리고 정치와 문화는 이때까지도 계속 구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와 한류에 있어서는 어떤 역설적인 그 파라독스 같은 게 성립을 하는데요. 2021년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겐론이라는 뭐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인의 81%가 일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일본인도 52.7%가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반한 감정보다 많은 겁니다.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일본에서의 반한 감정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주 한국인의 63.2%와 일본인의 48.8%는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조사에서 일본인 40대 미만의 일본인들은 이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한국의 팝 문화를 즐긴다. 관계가 아주 나쁜 한일 관계가 나빠도 이런 답변이 64.6%가 나왔거든요. 65%가. 젊은 일본인들은 77.5%가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일본인들은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됐고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치적인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일본 젊은이가 한국 문화 상품에서 멀어졌느냐? 전혀 멀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일관적인 태도로 한국 문화를 즐겼다는 거죠. 반한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게 강해지면 더 회피하면서 그러면 일본에서도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파, 극우, 반한이 더 많기 때문에 반한 아닌 그룹보다 그러면 미디어도 꽉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전통적인 미디어를 피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한류를 즐기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 소셜미디어에서 젊은이들이 뭐 즐기니까는요. 우파가 메인스트림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한류를 즐긴다. 해서 일본에서의 그 한류의 웨이브는 친한도 만들고 반한도 만들고 아직까지도 반한이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일본의 외교 정책도 우파 정치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류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우파 정치인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그 한류가 역사 이슈의 근본을 터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정책이 바뀌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한류는 지금 그 한국의 그 국제적인 이미지로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지면서 일본에서 계속 점점 힘을 그 얻어가고 있고, 지금 아베 신조보다는 온건하잖아요. 기시다 정권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두 나라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 이슈도 접근해서 개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문화적으로도 더 발전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인 분위기까지 좋게 하는 그런 곳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게 왕 린빈 씨가 디플로맷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렸고요. 이제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전에 한 주일의 주요 뉴스를 리뷰하는 위켄드 에디션은 먼저 올렸습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즐겨주시고요. 내일 일요일 아주 맛난 음식 드시고 해피하게 지내시고, 월요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